네, 이처럼 이제 대선까지 9일만을 남겨둔 가운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후보직을 사퇴해도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없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대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화면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조사 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볼 건데요. 먼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ARS 방식, 그러니까 자동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43.2%, 윤석열 후보 45%를 나타내면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화면접 조사로 좀 넘어가 볼까요? 결과가 좀 다릅니다. 역시나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조사를 했는데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43.8%,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6.1%로 두 후보 간의 격차 오차 범위 밖에서 7.7%포인트 격차 보이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함께 보니까 방식에 따라 지금 결과가 좀 다른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이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하고 그동안 이제 후보별로 좀 차이가 있다. 이거는 이제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왜 그러냐? 이걸 놓고는 좀 해석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게 ARS 여론조사에 좀 더 이제 고관여층이 더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고관여층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막 활성화되어 있는, 자기에게는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층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 여론에 상당히 민감한 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수 유권자 측이 더 많이 잡힌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고, 전화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걸기 때문에 이 기계음을 듣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 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접원이 전화를 하니까 끊지 않고 응답을 하는 어떤 확률이 더 높아져가지고 중도층이 더 많이 잡힌다. 뭐 이런 해석을 많이 내놨었어요. 물론 이런 해석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어떤 샤이 지지층이 ARS 조사에서 더 많이 응답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조사에서 지금 이 모든 게 이제 동일하고 전화 면접하고 ARS만 지금 차이가 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만 차이가 나는 조사인데 지금 이 조사 결과를 해서 잘 봐야 될 이제 항목들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 계속 지지할 거냐, 이걸 같이 물었거든요. 근데 ARS 조사에서 이제 전화 면접 조사보다는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유의미하게 높았어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ARS 조사에서 정치 고관여층, 즉 결심을 마음을 굳힌 쪽의 응답이 더 많이 잡혔다. 이건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 중도층이 이제 이 ARS 조사보다는 더 많이 잡혔다.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 대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 ARS 여론조사에 고관여층이 더 많이 잡힌다. 그리고 그 고관여층은 상당히 보수 표심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결국은 ARS 조사라는 게 투표율이 만약에 낮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이제 투표자 중에 비율이 높아질 테니까 ARS 조사에 좀 가깝게 이제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투표율이 이제 높아지면은 이 중도층이라든지 좀 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더라도 투표에 많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 좀 더 가까운 결과를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결과를 저희가 함께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지금까지는 저희가 여론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 또 다음 달 3일부터는 이 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국면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인지 효과라고 해야 할지, 그 전에 좀 후보들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아 놓는 게 실제로 좀 유리하게 작용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의 어떤 여론 지형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앞에 이제 최대한 이제 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은 선거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유리하게 가져갔다는 점에서 그 후보에게 이제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을 일단은 이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좀 높여놓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은 그때 그 시점에 이제 좀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가망이 없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지층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좀 진다. 그러면 실제 투표에서 우리가 또 질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결집을 해서 더 많은 지지층을 좀 끌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위기감에 결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격차가 너무 크게 난다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가 힘을 써봐도 안 되겠다. 차라리 이번엔 투표를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히려 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라는 게 물론 중요하고 여론 지형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도구지만 이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의 여론조사 이 숫자에 따라서 이후 국면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사실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이후에 어떻게 여론이 변화했는지를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쇄 후에는 또 사퇴 표기가 따로 어렵다 보니까 단일화의 1차 데드라인을 사실은 어제까지로 잡았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단일화는 좀 결렬 수순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이제 어제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으로 사실상 이제 단일화는 무사한 수준으로 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어떤 이 협의의 진척을 받지만 하지만 최종적으로 후보 간에 만나는 단계에서 이제 좌절된 것이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안철수 후보의 반응을 기다리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무산된 상황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 협상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공개한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당하고 안철수 후보는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의 허위 조서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런 이제 비유까지 쓰면서 윤석열 후보한테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일단 이렇게 이 단일화 협상이 깨진 이후에 다시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롭게 어떤 공감대를 이뤄가지고 새롭게 어떤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진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단일화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사실은 그걸 기대하고서 이제 단일화 협상을 할 텐데 예. 말씀하신 대로 투표용지가 이제 인쇄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 이 투표일 당일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 단일화가 이후에 성사됐다 하더라도 누구로 단일화된 것이냐 물론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투표 용지를 보고서는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도 좀 반감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시너지 효과가 잘 나려면은 이 단일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지층이 정말 이 단일화 과정을 놓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삐걱삐걱대고 좀 우당탕탕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무리해서 지금 단일화 협상을 다시 추진해가지고 단일화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좀 회의론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울 걸로 보이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 후보 간의 마음과 결단에 달린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쨌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지금부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이걸 전제로 놓지만 예. 가능성이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능성은 이제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셨고 책임 공방만 지금 오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공동 인사권을 제안을 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로의 단일화를 해주면 그러면 명실상부한 어떤 공동정부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여러 가지 이 사항을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인수위를 이제 꾸리게 될 텐데 그 인수위에 이제 이 국민의당 측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각을 어떻게 그런 분할을 할지 또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정부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의 의견을 이제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거의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기로 했다라고 지금 이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합당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합당을 하게 되면 일부 수도권의 이제 시도당 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 일정 부분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 원하는 어떤 직책이 있다면 네. 그 가능한 것 중에서 좀 이렇게 원하는 것으로 택할 수 있게 한다든지 상당히 큰 폭을 열어놓고 이제 안철수 후보를 배려를 해줬다. 라는 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제 주장입니다. 예. 다만 이 전제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사퇴를 해야 이런저런 공동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의 얘기는 인식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사퇴를 하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라든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단일화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비어 있는 한 사퇴한 이후에 어떻게 여러 가지를 해주겠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라는 게 안철수 후보 측의 반응이에요. 예. 그래서 양측의 접근 방법이 상당히 달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공동 정부를 명실상부하게 만드는 것을 제안을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얼만큼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거냐 이것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지금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하고 이 폭로전을 벌이면서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준석 대표가 했다는 얘기를 잘 이제 되새겨 보면은 뭐 책임 총리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노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공동 정부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너무 믿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태규 의원이 또 주장한 바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이 당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합당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약속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선 이후에는 다시 이준석 대표가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도 이런 일부의 어떤 합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거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 좀 비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 제안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 국면으로 간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예, 윤핵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이태규 의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의 장제원 의원 이 만남을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애초에 이게 친분 관계에 의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만난 것이지 단일화 협상 자체가 이뤄진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경선 이 단일화를 제안을 했는데 그때 제안할 때 이것이 아니면 단일화를 할 수 없다.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 이게 어쨌든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 협상의 시작인 것이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이러한 이제 이 제안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다를 전제로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 경선은 받을 수가 없지만 그 이외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인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신뢰하는 인사에게 정권을 주는 것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 측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안철수 후보 측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론조사 이 단일화라는 것 자체가 테이블에 오른 적이 없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이 사퇴하면 뭔가를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한 것뿐이다. 그리고 이 국민의당도 이태규 의원에게 어떤 정권 대사라든지 정권 대리인으로 그러한 개념으로 협상을 시킨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측이 별다른 대안은 없지만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 들어보려고 한 것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상당히 의문이 되는 게 윤석열 후보 측은 전권을 준 대리인을 보냈다라고 하고 예. 안철수 후보 측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얘기하는 걸 들어준 거다라고 하니 그러면 지금까지 이 안철수 후보가 결렬선언한 이후에 이루어졌던 협상이라든가 협의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뭘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냐 상당히 의문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예.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핑퐁 게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이미 예고돼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각 후보 눈에 띄는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국가비전위원장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보수층에 대한 외연 확대로 좀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그런 측면이 있겠죠. 아무래도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대단히 강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돌파하는 게 이재명 후보로서는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똑같이 재집권하는 게 아니다. 다양한 세력과 함께 색깔을 달리해서 이 집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요체이다. 이걸 지금 설득하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개혁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의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내려고도 하고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존의 어떤 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었던 급진적이다. 좀 이렇게 여러모로 불안한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티를 벗기 위해서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너무 급진적인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동의 없이 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쨌든 중도층에 갖는 어떤 이 영향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중도층의 어떤 희망에 좀 이 기대에 맞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네.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도 모셔서 이 비전 위원장을 함께 맡는 것으로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이제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 측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선거에서 선거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측의 어떤 이 캠프 또는 이 선대위의 직책을 맡을 것이냐. 그건 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닌가 하고요. 예.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집권 이후에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때 뭔가 역할을 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중도층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예.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맡을 수가 있을 것이냐. 아마도 이제 인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직책에는 상당히 무게감 있는 인사 그리고 이 통치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경륜을 가진 인사가 필요한데 그 정도의 어떤 직책을 맡겨줄 수도 있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평론가로서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치개혁 말씀해 주셨고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얼마 전에 토론에서 언급을 했고 민주당도 어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를 보면 특별히 큰 반응은 없단 말이죠. 향후
표심에는 좀 이런 제의가 어떻게 작용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하기가 여러모로 좀 적절치가 않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민주당이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밥을 먹자라고 또 제안을 하면 답할 말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후보로서는 뭐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할 만한 어떤 대목이 없는데 다만 이재명 후보가 이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후에 뭔가 공동정부를 수립하자든지 또는 국민내각을 꾸릴 때 이 정의당과 그다음에 국민의당 인사들까지도 포용해서 꾸리겠다 할지 이런 제안까지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해야 되겠죠. 예. 이런 측면들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런 구상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마냥 이렇게 호의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구상이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득표해야 되는 그 유권자층을 뺏어가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정치공학적으로는. 예.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정치개혁에 반대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로 좀 진정성을 재차 확인해달라 이런 접근을 할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이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또 대표되는 정치 세력이 이재명 정권에서도 상당히 할 일이 많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 좌우로 좀 이렇게 자신의 유권자층을 넓혀가는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대선은 9일 남았고 지금 사전투표는 나흘 정도 남았습니다. 항상 이 사전투표를 두고도 여러 가지 셈법들이 오고 가는데 지금으로서는 각 후보에게 유불리 좀 어떻게 작용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전투표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올 것이다라고 기존에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전투표가 이 투표일 당일에 이제 하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 없다. 그냥 이제 투표일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들 보는 이제 시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사전 투표의 유불리가 어느 후보에게 작용할 거냐는 이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이 변수가 있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는 이 지난 총선의 어떤 부정 투표 이런 이슈들이 일부 있어서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가게 되면은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그게 부정 투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근거 없는 어떤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후보 측이 어떻게 좀 통제할 거냐의 어떤 해법이 필요한 게 이분들이 사전 투표를 등한시하고 본 투표 일정을 잡았다가 혹시라도 예를 들면 뭐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 본 투표 일이 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가지고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전 투표일까지 윤석열 후보 지지층들이 확실하게 좀 투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또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전략이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불안감을 얼마큼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를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